금주의 말말말. 시사인 김동인 기자 그리고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김동인 기자가 준비한 말부터 들어볼까요? 네, 각종 정치인들의 모임이 지금 논란입니다. 우선 네.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권력형 성범죄 전력으로 2번이나 선거에서 져놓고도 성희롱 발언과 2차 가해로 당을 위기에 몰아넣었습니다. 이 모든 패인의 중심에 철험회 의원들이 있습니다. 철험회는 팬덤에 취해 당을 국민과 멀어지게 만들고 지선을 참패로 이끌었습니다. 철험회는 해체해야 합니다. 강성 팬덤에 기대해 당과 선거를 망친 책임을 인정하고 자숙해야 합니다. 철험회를 개파 정치의 상징이나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본질을 잘못 본 것이라고 보이고요. 더군다나 지방선거와 대선의 패배를 철험회로 돌리는 것은 더더욱 좀 황당한 주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팬덤에 취한 건 오히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의원 모임인 철험회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최강욱 의원에 대한 당 윤리심판원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는데요. 예. 이에 대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입장을 방금 먼저 들어보셨고요. 네. 반대로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박지원 위원장에게 반발한 김남국 의원의 발언도 조금 전 들어보셨습니다. 네. 이게 뭐길래 그렇게 난리냐? 철험회가 뭐길래? 네. 보통 모두가 명목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부 모임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초선 의원들, 황운하 의원이라든가 최강욱 의원, 김남국 의원, 김승원, 김용민 의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네. 여기서 지금 강성 지지층의 팬덤 정치, 여기에 중심에 철험회가 있다. 이런 지적을 박지원 전 위원장이 한 겁니다. 예. 한편 당 내에서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15일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철험회를 만나서 해체하지 말라고 했다. 해체하라고 하진 않았다. 해체하라고 하지는 않았다. 하지 않겠다라고 하지 말했다. 않겠다.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비대위원장이 해체하라 마라라는 말을 자체 안 하겠다라는 의미였겠죠. 그런데 네. 지방선거 참패 뒤에 잠시 그 해체 문제가 불거졌다가 해체 요구가 나왔지만 또 잠잠해졌는데요. 네. 지금 이 문제가 한번 불거졌다가 다시 어제 좀 다시 점화가 된 모습입니다. 아니 그런데 각 당별로 모임들은 많잖아요. 특히 네, 그렇죠. 초선 재선 모임 같은 경우에는 네. 당의 혁신의 어떤 그런 상징같이 여겨지기도 했었었는데 철험회 두고 잡음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별도로 있을까요? 일단 철험회가 지금 최강욱 의원한테 재심 신청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져서 이 어제 오늘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고요. 예. 박지원 위원장 입장에서는 당 개혁의 시작점이다. 이번 그 징계 절차가요. 네. 그런데 이 철험회 소속 의원들 입장에서는 모임이 내부 구성원들 어떤 계파로 모여있거나 그런 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런데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 선거를 치르고 또 새 정부의 인사청문을 거치면서 네. 당 내부에서는 이 철험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이 특히나 그 법사위에 많이 가 계시거든요. 아하, 네. 이 모임 자체가 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공부를 해보자라는 모임이었기 때문에 네. 검수완박 추진 그리고 한동훈 청문회에 이 주역들이 있는데 여기서 당내에서 좀 실망했다 내지는 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반응들도 있었다. 이런 관련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모 이모 문제 뭐 논란. 이런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의원들의 모임을 두고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련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SNS를 통해 친윤석열계 의원 모임인 민들레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장 의원은 여러 언론과의 통화에서 순수한 의원 모임이라며 당내 분열 우려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윤핵관의 핵심인 두 사람의 갈등설로 확산하자 결국 모임 불참을 선언한 겁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도 민들레라는 의원 모임을 발족하려다가 지금 중지된 상태인가요? 네, 아직 발족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네, 중단된 상황이고 네. 진행하겠다라는 말을 지금 이용호 의원이 좀 주도적으로 이 모임을 끌고 왔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철규 의원이 또 함께 주축이 되는 당 내에서는 일종의 친윤계 의원 모임 아니냐 아하. 네, 이런 그 의혹들을 사고 있는데 네.
여기에 지금 장제원 의원이 참석하는 문제를 두고 당내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민들레라는 조직을 만드는 의원들은 우리는 뭐 순수한 의원 공부 모임이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네. 여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인수위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일종의 친윤계 그 줄세우기 아니냐 음흠. 이런 의혹도 나오는 거죠. 네. 그러던 나중에 오늘 또 다른 모임 하나가 발족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세미래라는 의원 모임이 발족을 했는데 네. 여기는 또 김기현 의원이 주도하는 당내 공부 모임이라고 합니다. 어허. 세미래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순수 모임이라고는 하지만 음흠. 지금 이 전부터 김기현 의원이 그 30명 정도 초재선 의원과 함께 공부했던 모임에서 발전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관련된 강연 자리가 하나 있어서 네네. 김황식 전 총리 강연 자리였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뭐 여기 의원총회 수준으로 참석하셨다 이렇게 좀 뭐 일종의 덕담이라고는 하는데 예. 어쨌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다. 그런데 이런 모임들이 이거 혹시 차기 당대표 선거를 노린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사고 있습니다. 네. 이 모임에서 그 박홍근 원내대표가 뭐 이재명 의원 대상 고소고발을 취하해달라고 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해서 문제가 된 거죠? 네, 그리고 관련 발언들도 나오는데 예. 일종의 그 서로 비호해주는 발언들을 이런 모임들에 계신 분들을 이 방송국에서 좀 섭외하기도 하고 아하. 그러다 보니 철험회 같은 이런 모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 방송에서도 이런 관련 질문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네. 이게 좀 옛날에 어떤 개파 나눠주기, 개파 형성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 개파라는 게 특히나 야당 같은 경우에는 당 대표가 한번 이제 선출이 되고 나면 네. 줄 수 있는 자리가 많아요. 그런데 야당은 자리가 기본적으로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그 당대표를 중심으로 개파가 형성된다. 특히나 공천권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큰 권력이었겠죠. 그러다 네. 보니 뭐 예전에 정세균계, 뭐 손학규계 이런 개파들이 만들어졌던 것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개파, 그러니까 자리를 주는 개파보다는 네. 일종의 어떤 가치 지향성의 모임들이 아하. 일종의 그룹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봉우 연구원은 어떻게 보세요? 이 의원들이 서로 막 모임 만들고 이 모임이 논란을 야기하고 왜 이렇게 모이고 그렇다고 보세요? 일단 저는 처음에 이 관련 보도 민들레든 철험회든 처음에 관련 보도 나올 때 네. 아까 말씀 잠깐 하셨는데 이게 공부 모임이라고 보도가 됐거든요.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근데 보면은 이 공부 모임 치고는 조금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 모임이라고 보기에는 일반 네. 시민들이 보기에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또 아하. 끼리끼리 모이는 건데 쉽게 말해서 예.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그냥 보통 시민들도 어떻게 하다 보면 끼리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놀잖아요. 그런 그렇죠. 수준으로 아마 이해해주길 원할 텐데 국회의원들은 네. 말씀하신 대로 결국 결과물은 공천 자리를 두고 싸우는 형상으로 나와버리고 과거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런 트라우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할 수밖에 없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 자신들의 숙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다음 말말로 넘어가죠. 네. 어떤 것입니까? 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새 정부 과제를 내밀면서 이 논란을 점화시켰습니다. 이 논란요. 네, 한번 네. 들어보시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해 작년 말 기준으로 583조 원에 이르렀다며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회의에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면서 공공기관의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지적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파티는 끝났다. 상당히 강한 어떤 선언으로 들리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공공기관 구조조정 그만큼 시급한 상황이라는 인식이겠죠? 네, 일단 들으신 내용은 첫 번째는 이제 MBC 뉴스데스크 리포트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 관련 발언들이 나오는데요. 네. 이 새 정부가 출범을 할 때마다 공공부문을 개혁하고 통제해야 하고 또 정비해야 되는 대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왔죠. 특히나 뭐 예. 보수 정부 같은 경우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그렇게 하면서 공공기관을 구조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데 그럼 그 기준이 뭐고 그렇게 얼마나 좀 시급해서 그런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잖아요. 네. 관련된 리포트가 하나 더 있는데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130개 공공기관 중 아주 미흡에 해당하는 2등급을 받은 기관은 3곳, 미흡에 해당하는 D등급을 받은 기관은 15곳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가 결과 2등급 기관과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의 장에 대해선 해임 건의가 이루어지는데 2등급을 받은 곳은 한국철도공사 등 3곳,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은 국립생태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5곳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은 지금 아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뭐 상당히 강한. 예,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이죠. 이런 식의 어법이. 그래서 좀 겁이 납니다. 대통령이 네. 가장 높은 분이 이렇게 강하게 바보 이런 표현까지 쓰시고 하시니까. 일단 처음 들으신 네. 거는 이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리포트였고요. 두 예. 번째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두산 에너지빌리티를 방문해서 지난 정부의 어떤 탈원전 정책 혹은 이제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총평을 내리면서 언급을 한 겁니다. 이 발언들이 좀 결합되면서 네. 지금 이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의지가 어떤 방식이냐 이런 것들을 좀 읽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우선 이 경영평가, 물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부분의 어떤 그 이유로도 네. 거론이 되겠지만 평상시에도 공공기관 종사자들 연봉 또 인력 충원 등에 영향 미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등급 보고 조금 전에 이제 들으셨는데 그 등급에 따라서 그해 상여금이 나오느냐 아니냐 이런 것도 결정이 되는데요. 네. 문제는 이 등급을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평가하느냐 평가 항목이에요. 이 디테일이 중요한데 네. 가령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경영 평가를 할 때 이 사회적 가치 구현이라는 항목 점수의 배점이 높았습니다. 아하. 여기에는 이 비정규직을 얼마나 정규직으로 전환했느냐 같은 부분들도 들어있는 거죠.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 인수위 시절에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공공기관 혁신을 과제로 선정을 했고요. 또 성과 배점 비중을 좀 조정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을 개혁하겠다 이런 밑그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마디로 얼마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그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했느냐에다 점수를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재무적으로 안정됐는지 돈 잘 벌었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해서 우선은 알아서 개혁하도록 하겠다라는 거겠죠. 공공기관의 앞에는 공공보다는 어떤 기업적 측면, 재무 건전성을 위한 수익성 여기에 더 방점이 찍힌다고 이렇게 들리는데요. 네. 공공기관인데 이렇게 하면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이 가령 사회적 가치 구현이라고 했을 때 예. 우리가 단순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준다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가령 뭐 사회적 약자를 좀 고용을 해준다든가 네. 혹은 기회를 좀 더 균등하게 보장한다든가 아니면 산업재해를 좀 나지 않도록 예방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항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단순하게 이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인건비가 더 나오는 것이야라고 평가해버린다면 예. 아무래도 공공기관 본연의 가치들이 조금 훼손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네. 민간 기업과 같이 수익화 위주로 경영을 한다면 아무래도 민영화 혹은 구조조정 같은 도미노 현상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요. 특히 뭐 해당 지역 인재 채용 이것도 공공기관들이 앞서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특히나 지방으로 지금 이전한 곳들이 많다 그렇죠. 보니까요. 아니, 말씀 듣다 보니까 그리고 정부마다 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의 배점이 바뀐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일관성 있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평가가 될 텐데. 그렇죠. 그것도 조금 예측 가능성이 생기니까요. 네. 네. 네, 다음 말로 넘어가죠. 이봉우 연구원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네, 연설이냐 추도사냐. 최근 김건희 여사가 거의 하루에 하나꼴로 지금 외부 일정, 심지어는 단독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뒤늦게 첫 대중 연설을 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예. 어떤 연설 내용이었는지 MBN의 유튜브 채널 온마이크 보도를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건희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 당시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한순간에 젊은 친구가 그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결심을 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힘들지만 이런 친구가 우리에게 또 하루하루 선물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더더욱 많은 고통에서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또 항상 감사함을 느끼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메시지를 준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매년 이렇게 신정민 선생의 어떤 죽음을 기억하고 애도하고 이런 날들이 항상 매년마다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 심정민 소령 추모하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 일정이 개인적으로 참석하는 비공개 일정이었는데 뒤늦게 공개되고 알려진 것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6월 18일에 김건희 여사가 고 심정민 소령 추모 음악회에 참석을 했고요. 네. 이날에는 비공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참석하는 비공개 일정이라고 해서 사실 취재가 정식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아, 예. 그래서 물론 보도는 바로 나왔는데 이제 독자 제공이라는 출처로 사진이 많이 보도가 됐어요. 네. 단순 참석 사실만 보도가 나왔었고요. 근데 이틀이 지난 6월 20일 그저께죠. 이제 쿠키뉴스 단독 보도를 시작으로 처음으로 깜짝 연설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고 심정민 소령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1월 11일에 F522 훈련 도중에 기체 결함으로 추락 사망 순직했고요. 네. 끝까지 민간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조종관을 잡고 있던 것으로 밝혀져서 많은 국민들이 감동도 하고 또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영부인이 사실 이런 추모 음악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죠. 또 연설을 예. 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예. 유족계도 힘이 되고. 예, 실제로 네. 유족분들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다라는 네. 반응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것은 이게 그렇게 나쁜 일도 아니고 좋은 일인데 왜 당일에는 비공개로 해놓고 그래서 사진도 이렇게 독자들이 찍어서 시민들이 찍어서 한 것처럼 보도가 나왔는데 아하. 이틀 뒤에 뒤늦게 약간 깜짝 발표하듯이 깜짝 첫 연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또 반대쪽에서는 그러니까 네.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예. 이 연설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냥 개인적인 소감에 가까운데 이 논란거리냐 오히려 예. 좋은 일 아니야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왜 그날에는 비공개를 했을까? 아하. 그리고 이게 연설이냐 추도사냐는 본질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예, 이게 어떤 게 중요한 본질인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예. 김동희 기자 어떻게 보세요? 일단 당일에 뭐 카메라를 대동한다거나 해서 함께 우르르 가기에 적합한 자리는 아니었던 것 아니었던 같고요. 것 같고요. 예. 기본적으로. 예. 그리고 나서 독자 제공이다라고 했는데 물론 그 독자가 어떤 루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좀 나중에 나왔지만 굳이 그렇게 엄청 크게 보도해야 될 내용이었을까? 요거는 뭐 언론사마다 판단이 좀 다를 수는 있겠구나 이런 네. 생각도 듭니다. 네네. 참 좋은 의도고 좋은 자리고 그리고 유족분들께도 힘이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슬쩍 여러 형식을 빌려 공개하는 것이 혹시라도 그러한 부분들을 활용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면 사실 그렇죠. 좀 그 퇴색되잖아요. 네, 이번에는 의미가. 물론 아닐 수도 있죠. 네네. 언론사들이 특히 유족들 취재하다 보니까 이런 네. 게 나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런 비슷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더 그러니까요.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열심히 적극적으로 소위 말하는 영부인 퍼스트 레이디로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아무 문제가 아닌데 네. 조용한 내조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12월에 예. 허위 경력 때문에 사과 기자회견을 할 때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조심하겠다. 네. 대통령이 당선이 돼도 남편이 예. 조용히 아내 역할만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미 그건 아니라고 봐야죠. 네. 이미 많은 외부 일정을 단독으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일주일만 해도 외부 일정이 벌써 하루에 1개꼴이라 그러고요. 그중에 5개가 단독 일정이었으니까 아하.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또 그 사적 인연들을 많이 이용했어요. 그러니까요. 팬클럽을 통해서 사진이 유출되기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언론 그 공식적인 공보조차가 아니라 팬클럽을 통해서 사적으로 사진이 나가고 그게 보도가 되는 상황들이 있었고 대통령 집무실 사진도 그렇게 나갔죠? 예, 네. 뭐 집무실의 나들이 사진 그리고 영화 보는 사진 대통령과 네. 이런 사진들 심지어는 미담 사진들도 사실 많이 팬클럽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실 직원 중에서도 지금 김건희 여사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코바나 컨텐츠 직원 출신이 2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기자들도 이건 약간 불만을 가질 만한 일이에요. 실제로 네. 그 사적 채용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 보도에 지금 자꾸 현직 코바나 컨텐츠 직원인 것처럼 나가는데 전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기자들이 그게 문제냐 지금 그거를 우리가 그럼 전직이라고 쓰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냐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래요. 네. 네, 이번에 사실 이게 뒤늦게 비공개 일정을 좀 공식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갑자기 깜짝 공개 홍보를 해버린 것 같은 이 상황도 아하. 기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물먹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뭐 경호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 뭐 여권 내에서도 그렇고요. 네. 여기저기서 계속 아니 그러지 말고 제2부속실 다시 부활시키시라 이런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많은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성향 가리지 않고 제2부속실 만들어야 된다는 비판 보도 굉장히 많이 내고 있고요. 김건희 네. 여사에게 자제를 촉구하는 보도도 많은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사적 채용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비선에 대한 좀 걱정 그리고 비공식적인 공보
이런 부분 계속 반복돼 왔거든요. 누적되어 있거든요. 이런 예. 부분에 대한 언급은 조금 없어가지고 그런 부회에 대한 언급도 있어야 좀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문제를 부탁을 드려봅니다. 네. 그리고 곧 있을 나토 정상회의 참석. 김건희 여사도 윤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뭐 오래전부터 예정돼 있던 거고 예. 이런 해외 일정은 또 사실 공식적인 영부인의 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은 또 더 공적 관리를 받으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금주의 말말말 김동인 기자,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봉우 연구원 준비한 다음 말말말 무엇입니까? 네, 살인죄 형량을 높인다고 해서 살인 범죄가 줄어들지는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월 17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직접 한 말인데 왜 살인 범죄 얘기까지 나왔는지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대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산재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교육도 시키고 주의도 주고 다 했는데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그걸 경영자에게 아무런 관여도 안 하는 최고 경영자나 간부들에게 그걸 책임을 묻겠다는 거는 형법의 기본 원칙인 기대 가능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엄벌에 처할수록 사고가 줄어든다. 범죄가 줄어든다는 거는 진짜 전혀 증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법이 만들었는데도 대형 사건이 팡팡팡팡 터지고 있잖아요. 대형재해가. 우리가 아무리 성령 높인다고 살인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네,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얘기로 들리는데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살인죄까지 비유를 하면서 개정해야 한다.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기 전에 네. 표디께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전문 분야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저는 잘 모르는 이 형법의 기대 가능성 원칙에 어긋난다. 중대재해법이.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살인죄에 비유를 했어요. 살인죄 형량 아무리 높여도 안 줄어들지 않느냐.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표디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사 시절에는 이런 얘기 안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정치인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럴 수도 있죠. 좀 두 가지 큰 오류가 있는데요. 네. 뭐냐면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예방조치 다 했는데 처벌하지 않습니다. 예방조치 다 했으면 처벌 안 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형량을 높인다고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 일반적인 원칙은 맞지만요. 이건 살인죄하고 비교할 얘기는 아니고요. 특히 합리적인 범행들, 경제적 수익을 노리는 범행들은 형량이 높을수록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살인죄라는 강력 범죄와 경제적인 또는 뭐 합리적인 기업 행위에 대한 범죄를 섞어서 말씀하시는 건 오류다라는 말씀이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그동안 보수 정권, 보수 이념, 보수 이데올로기는 형량을 높이는 것에 집중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에 반하는 주장을 좀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저도 뭐 얘기 들어보니까 일단 법을 잘 모르는 저 같은 일반 시민이 들었을 때는 살인죄 형량 높여도 살인 문제가 줄어들지 않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인죄 형량 낮추자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근데 왜 중대재해처벌법은 또 낮춰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표디께서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요 질문은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게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실제로 발의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6월 10일에 박대출 의원 대표로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를 했는데요. 내용의 골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규정 의무를 다 했으면 사업주를 처벌을 감경한다는 내용인데 이거 원래 그래요. 네, 원래 법이 원래 그런데요. 그래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일종의 보필 법안 아니냐. 왜냐하면 꾸준히 후보 시절부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이 법을 비판해왔기 때문에 그런 점이 또 한 가지 의심이 되는 부분이요. 이 법 개정안, 국민의힘 개정안 내용 중에 이 재해 예방 기준 고시하는 것을 지시하는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방 기준 고시를 법무부 장관이 지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법무부 장관이 이 의무를 다한 사업주 처벌 감경에 대한 권한도 법무부 장관에게 주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법무부 소관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중대재해에 대한 판단도 너무 과도하게 법무부 장관에게 연관시킨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니 최근에도 계속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 반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네. 그렇죠? 그런 사망 사고들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이슈 이게 모두 그냥 묻히는 그런 감이 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인 1월 27일 이전에 발생한 중대재해들 그 피해자들 같은 경우, 유족 같은 경우들 여전히 무관심과 특히 원청의 책임 회피 속에 굉장히 고통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우리 언론이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줘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을 꼭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네. 법에 대해서 좀 형량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려면 어느 정도 판례를 보고 보통은 논의가 나오거든요. 반년도 맞아요. 안 됐죠. 그런데 이제 시행한 지도 얼마 안 된 상태라 조금 네. 너무 좀 공약상에 너무 목매달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그런데요? 생각도 듭니다. 뭐 1호 처벌 나왔다 얘기 들은 게 불과 얼마 전이고 그 이후에는 많은 처벌은 없었던 것으로 현재까지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알겠습니다. 금전 말말말 여기까지 하죠. 김동인 기자,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